다음에 나타난 표본 추출 기법은 뭐냐? 할당 표본 추출, 집락 표본 추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누적 표본 추출법, 편의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는 확률 표집입니다. 여기 두 가지는 확률 표본 추출, 확률 표집이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과 4번과 5번 요 세 가지는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선지를 가지고 좀 정리해 드렸고요. 연구자 A는 B, C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자료를 통해 알려진 그러면 사전 정보를 알았네요. 사전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B, C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학교 급별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나옵니다. 범주별 구성 비율을 적용한 후 이것을 할당이라 합니다. 범주별 할당이라 합니다. 범주별이 뭐죠? 성별에 할당하고 연령별에 할당하고 학교 급별에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0명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랜덤, 무작위란 말 있나요? 무선이란 말 있나요? 없죠. 없으면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탈락입니다. 확률 표집은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동의어는 무선이에요. 영어로 랜덤이라 하죠. 무작위 무선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4번, 5번이 답이 힌트가 되는데, 후보가 되는데, 자,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범주별 구성 비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범주별로 구성 비율을 뭐 했다? 할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총 1000명을 뽑은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할당 표집이 되는 거죠. 할당 표집은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이 있고 학년 영역 연령별이 있고 학교 급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몇 퍼센트, 여기서 몇 퍼센트, 여기서 몇 퍼센트, 10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 여기서 몇 퍼센트, 여기서 몇 퍼센트, 여기서 몇 퍼센트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한 다음에 할당 행렬이라는데 할당을 한 다음에 1000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해서 뽑는 것이. 그리고 당연히 인위적으로 뽑죠.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뽑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뻔하게 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출제위원이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자, 무작위 무선이라는 것은 확률 표집 때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무선이 없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이 답이 힌트가 되고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에서 할당 표집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누적 표집은 대상자 찾기 힘들 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받아서 점차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법이죠. 편의 표본 추출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처럼 아주 쉽게 쉬운 방법으로 표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대표성이 가장 낮죠. 표집 틀이 없기 때문에 편의 표본 추출은 그게 문제점이죠.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척도가 나왔습니다. 척도가 나왔고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절대 0점의 밑줄입니다. 측정하려는 속성에 절대 0점이 존재한다? 그럼 비율 척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절대 0점이 비율 척도의 특징이니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율 척도를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율 척도이겠죠. 비율 척도는 가장 측정 수준이 높아요. 가장 측정 수준이 높아서 모든 통계가 가능합니다. 모든 통계가 가능하다. 물론 가, 감, 승, 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계가 가능하겠죠. 2번 집은 맞습니다. 서열 척도에서 측정 값들 간의 간격인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간격인 동일하다. 간격이 동일하는 것은 등간 척도의 특징이죠. 물론 등간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비율 척도도 가능합니다. 비율 척도도 기본적으로 등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등간 아래가 서열이거든요. 서열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거주 지역이 나왔습니다. 거주 지역은 분류가 되죠. 거주 지역은 분류가 돼요. 연구 대상의 거주 지역 변수에 임의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명목 척도, 다른 말로 명명 척도라고 합니다. 거주 지역은 각각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척도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 척도,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이게 비율 척도거든요. 이게 등간 척도, 이게 서열 척도, 여기 안에가 명명 척도예요. 명, 서, 등, 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척도만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만약에 비율 척도이면은 등간 척도도 가능하고 서열 척도도 가능하고 명목 척도도 가능해요. 네, 비율 척도가 가장 수위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속성에 하나의 척도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설을 잠깐 봐주시죠. 해설의 5번, 오답 노트 5번을 보시면 하나의 속성에는 하나의 척도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둘 이상도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척도는 보다 낮은 수준의 척도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이나 서열이나 명명이 가능하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높은 수준의 척도는 낮은 수준의 척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되셨죠? 여기까지. 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양적 연구에 대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답 찾기 쉽죠? 일반화 가능성 중시한다. 1번이 답입니다. 당연하죠. 양적 연구는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 힌트는 심층적 기술. 두 번째 힌트는 시공간적 의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특한 맥락. 네 번째는 개별 사례, 독자성과 주관적 의미. 모두 다 질적 연구. 제가 밑줄 친 것이 질적 연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적 연구는 심층적인 기술, 서술을 통해서 특정 사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 세 분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서술, 묘사를 통해서 특정 사례, 그 사례, 세 사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헌 속 내용이 갖는 시공간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헌 속 내용이 있는 이 문헌이 뭐죠? 질적 자료잖아요. 이 문헌이 뭐죠? 질적 자료잖아요. 질적 자료. 거기에서 시간적 의미, 공간적 의미,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해석주의라고 하죠. 해석주의.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패러다임이에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행위가 발생한 독특한 맥락, 상황적 요소죠. 상황적 요소, 상황적 요인이죠. 노숙인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상황적 요인을 들여다보는 게 질적 연구입니다. 자, 개별 사례가 갖는 독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질적 연구의 묘미죠. 이 사례에서 특출나게 다른 사례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독자성이랍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주관적인 의미. 이 주관적 의미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미도 있지만 연구 행위자의 주관적 의미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4번 문제는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 보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등간척도, 서열척도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 이 모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연구자 A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부모의 지위라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지위가 독립 변수가 되겠고 자녀의 학업 성취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집단 1000명 표본 추출 및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1000명이니까 양적 연구를 했네요. 자,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측정을 상중하로 했습니다. 상중하는 서열이죠. 상중하는 서열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학업 성취를 전년도 전교 등수로 했습니다. 전교 등수는 석차라고 말할 수 있죠. 전교 등수는 석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중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수는 가로, 응답자 성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전년도 사교육비 지출 금액,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입니다. 자, 여기 독립 변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 변수 들어갔어요. 근데 다중회귀 분석이라 했잖아요. 다중회귀 분석에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성별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사교육비 지출 금액. 다중회귀 분석 모형에 통제 변수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통제 변수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통제해야 될 것은 바로 성별입니다. 성별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사교육비 지출 금액입니다. 사교육비 지출 금액.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금 조절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매개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죠. 가설에서 그게 묻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안 보는 겁니다.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는 없어요. 왜? 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는 조절 변수의 가설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주고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는 매개 변인의 그런 가설 모습도 없어요. 그냥 단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요겁니다. 딱 요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은 통제 변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이 녀석들을 통제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학업 성취는 독립 변수 다 틀렸어요. 응답자 성별은 종속 변수 다 틀렸어요. 가설에서 독립 변수 이 녀석이요. 등간척도 틀렸어요. 서열이니까. 종속 변수 서열 척도 맞아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없다 했어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 2번은 통제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통제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녀석은 통제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이해되시죠? 뭐 나름 사례 문제로서 좋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CF 쪽을 봐주십시오. 응답자 성별과 전년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통제하여 순수하게 이 녀석이 이 녀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 이거는 그냥 바로 풀어야죠. 중거 관련 타당도 2개, 공인, 동의어, 동시, 동의어, 공존, 타당도 하고요. and, 애언, 동의어, 예측, 타당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도는 맨 끝에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다. 공존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중거 관련 타당도에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거 탈락. 뭐 이건 다 탈락. 지금 여기 두 가지 있잖아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있죠. 여기에다 플러스 요인 타당도가 들어가잖아요.
자, 요인 타당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구인 타당도가 됩니다. 동의어 구성 타당도, 동의어 개념 타당도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네, 구인 타당도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렴 타당도, 두 번째 판별 타당도, 세 번째 요인 타당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6번 문제도 외워놓는 게 좋아요.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신뢰도 측정 방법인데요.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동의어가 내적 일관성 방법입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 문항 하나하나를 하나의 척도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항 내적으로 어느 정도 합치가 있냐, 즉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 크론바흐 알파 계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잇 신뢰도, 그 다음에 쿠더 리차드슨 20, 쿠더 리차드슨 21,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 쿠더 리차드슨 20가 있고 크론바 알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정성 계수예요. 이것은 안정성 계수,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 계수,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형성 계수입니다. 별개의 별개. 동형검사 신뢰도, 이것은요, 네, 동형성을 본 거고요. 이것은요, 안정성을 본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네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동질성 계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질성 계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알아보는 계수가 크게 세 가지예요. 안정성 측면을 알아보는 게 있고, 동형성을 알아보는 게 있고, 동질성을 알아보는 게 있어요. 문항 각각이 동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했잖아요.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두 가지,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워버리세요. 크론바 알파, 호의 신뢰도, KR 20, KR 2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반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분법. 반분법도 동질성 계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설에 보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이 있어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 이것도 외우시면 좋은데, 반분 신뢰도, 반분법은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활용한다. 반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항을 한 번 측정하죠. 한 번 측정해서 그 다음에 뭐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도 있고, 기우, 기수, 우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임의짝침 배치법,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반분할 수 있는 건데, 문항을 한 번 조사해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조사해서 나누는 건데, 자, 이걸 나누어서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통계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 자, 이것도 아마 이전에 기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이요.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